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모독 행사 관련 자체 조사 결과 행사 발제 내용은 허위 주장이고 의원들의 발언도 부적절했다며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본인을 포함해 관련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서 엄중히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9.42%가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8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부산과 광주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입니다. 모두 332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 휴양지 코타키나발루에서 한국인 여행사 대표가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문자만 남기고 사라졌는데 여행사 사무실이 외국에 있어 고객들이 금전 손실을 보전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14%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전국 전체로는 지난해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전국 3,309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의 가격이 내일 공시되는데요. 정부가 하루 앞서 관련 통계치 등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라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부산과 광주도 10% 넘게 올라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3.79% 오른 충남은 최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명동이 올해도 최고 땅값을 기록했던데요. 얼마죠? 네,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 지가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 부지는 1제곱미터에 1억 8,3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지가의 2배 이상으로 오른 겁니다. 2위는 명동 우리은행 부지로 역시 2배로 상승하면서 1제곱미터에 1억 7,7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1위부터 8위까지는 서울 명동과 충무로 일대 화장품과 의류 매장 밀집지의 상가 부지들입니다. 토지 공시가격이 모두 지난해보다 2배가량 올랐습니다. 앞서 초고가 상위 1위에서 8위 모두 100%대의 비슷한 상승률로 공시가격이 오른 데 대해 정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내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1제곱미터의 추정 시세가 2천만 원 이상인 고가 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였을 뿐이고 2천만 원 이상인 토지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9.6%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상승폭을 시세 상승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소폭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서민들이라든가 자영업자가 활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역시 상승폭을 최소화했습니다. 건보료나 세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을 계속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고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국토부는 또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해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의 99.6%는 시세 상승률 수준을 반영해 소폭 인상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하린입니다. 시외버스에는 정기권이나 정액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시외버스 정기 정액권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금은 일반 승차 비용보다 20-30% 저렴해집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KTX와 함께 원거리 출퇴근이나 통학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시외버스. 하지만 정기권이나 정액권이 없다 보니 한 달 요금이 쌓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약간 한 1, 2만 원 정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렇게 긴 거리를 다니면서 매달 수십만 원의 비용이 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시외버스 이용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기 정액권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액권은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권은 통근이나 통학이 가능한 10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에서 쓸 수 있는 할인권입니다. 정액이나 정기권 모두 기존 요금에서 20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액권을 사면 통근이나 통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노선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여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시외버스에 새롭게 도입되는 정기 정액권으로 인해 앞으로 통학, 통근, 여행자 등 시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외버스 정기 정액권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은 다음 달 4일 행정 예고 등을 거친 뒤 오는 상반기 안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우리 국민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입니다. 모두 332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0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 교육, 소득, 건강, 사회 서비스를 4대 핵심 분야로 정해 주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고용, 교육 분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2.3%에서 1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간 2,0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은 1,800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소득 보장 분야에서는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 가구의 비율을 17.4%에서 15.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건강 보장 분야에서는 건강 수명을 73세에서 75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GDP 대비 사회 서비스 투자 비중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7.4%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약 33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소요 재원을 매년 예산 요구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정세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대표 휴양지 코타키나발루에서 한국인 여행사 대표가 죄송하다는 문자만 남기고 고객 여행비를 챙겨 잠적했습니다. 여행사 사무실이 외국에 있는 탓에 고객들은 금전 손실을 보전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다녀온 김모 씨는 출발 전 겪었던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여행사 대표가 이틀 전날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긴 채 잠적해버린 겁니다. 숙소와 항공권 모두 예약조차 안 돼 있었습니다. 급하게 다른 여행사를 구해 다녀오긴 했지만 이미 낸 돈 300여만 원은 몽땅 날리게 생겼습니다. 거짓말로 저한테는 다 했다고 하고 전혀 그 리조트나 이런 데도 거의 예약이 안 돼 있는 상태였죠. 황당했죠. 같은 여행사를 이용해 다음 주 출국 예정이었던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8인 가족 여행을 6박 8일로 예약했던 터라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첫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가족들 분위기도 그렇고 처음 당해보는 사기에 좀 낙담하고 좀 실망이 큰 상태입니다. 문제의 여행사는 한국인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업체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놓고 문의가 오면 따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습니다. 5년 가까이 운영하며 입소문도 꽤 난 상태였는데 지난달 대표가 갑자기 잠적해버린 겁니다. 예약이 된 건 맞으나 결제가 안 돼서 제가 현지에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연락이 없었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여 명에 피해 금액은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여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외국에 있는 여행사의 경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법의 적용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 그 피해 구제를 받는데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국내 등록 여행사를 이용하거나 여행비는 할부로 내고 예약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유가족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여야 4당은 국회 윤리특위에, 한국당은 자체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 당대표 선거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보이콧을 풀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황교안, 김진태 후보와 3자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5.18 망언과 관련해서 파문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각 당의 반응 전해주시죠. 네,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고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죠. 자유한국당은 사태 진화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먼저 5.18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체 진상 파악 결과 행사의 발제 내용과 의원들의 발언 모두 부적절했다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특히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의 경우 결과에 따라 경선에 나설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한국당 의원 3명을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을 상대로도 해당 의원을 즉각 출당하라며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야 3당과 공조해서 범국민적인 망언 의원 퇴출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된 의원들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의 당원이 아닌 윤리위원이 자신을 심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명 의원도 성명을 내고 자신은 북한군 개입설 검증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를 다했을 뿐이라며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되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당 전당대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당대표 후보 등록이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후보들의 윤곽이 이제 다 정해진 건가요? 네, 한국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늘 오후 5시까지인데요. 유력 후보들이 자신의 거취를 밝히면서 대결 구도가 사실상 정해진 상황입니다. 일단 앞서 전당대회 일정에 불만을 품고 보이콧을 선언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입장을 철회하고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섭니다. 오 전 시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어젯밤 늦게까지 보이콧 주자 5명과 연쇄적으로 접촉해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원들과 또 국민들에게 우리들의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후보인 김진태 의원 역시 같이 들어와 보기 좋게 제대로 경쟁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오세훈 전 시장과 함께 보이콧 연대를 만들었던 홍준표 전 대표와 심재철, 안상수, 정우택, 주호영 의원 등은 그대로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는 김진태, 오세훈, 황교안의 3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국방부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최근 주최한 국회의원회관 공청회에서 또다시 제기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 5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5.18 북한군 개입설 관련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며 대북 정책 성과를 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오늘 뿌린 언론 배포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문가 기명 칼럼을 실었습니다. 토드 린드버그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외교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란의 핵 포기에 실패한 반면 현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연설도 인용했습니다. We've also made some progress on addressing the central issue of our diplomatic engagement,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처럼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 없었다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막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If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대북 정책 성과를 자찬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 의회를 비롯한 조야의 회의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핵담판에서 진전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만큼 이번에는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야 한다는 촉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진 가운데 북미가 영변 핵설 폐기와 상응 조치를 집중 논의하고 있는 만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행 교통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용기인 참매 1호나 중국 전용기를 타고 갈 가능성이 크지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가 이용될 가능성이 우선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용기 참매 1호의 재원상 비행거리는 10,000km, 평양에서 하노이까지는 2,400km로 문제가 없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은 타지 않았지만 수행단을 태우고 싱가포르까지 간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 소련 시절 제작돼 기령이 35년이나 됐고 조종사들의 운항 경력이 부족한 게 약점입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중국에서 전용기를 빌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용기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자들이 타는 보잉 747 기종이어서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용기를 또 임차하는 것은 국제적 이미지를 고려할 때 북한도 내키지 않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노이까지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 부자가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어 큰 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베이징을 거쳐 하노이까지 거의 60시간, 이틀 반이나 걸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교통표는 경호상 회담이 임박할 때까지 비밀에 붙여질 가능성이 클 전망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 의장에게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국 정부의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엄중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조기에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생각에서 문 의장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들었지만 발언은 극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장은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나 곧 퇴위하는 일왕의 한마디면 된다. 고령인 위안부의 손을 잡고 진정 미안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멀지 않은 곳에 택시를 타고 가면 장거리보다 손해를 받게 된다.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우려 중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서울시 택시 요금이 오는 16일부터 인상된다고 하죠. 거리와 시간당 요금이 소폭 오르지만 단거리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기본 요금이 800원 오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상률이 높게 계산될 뿐 단거리에서 특히 손해를 본다는 표현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말 오전 4시 이후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탑니다. 기본 요금은 전날보다 800원 오른 3,800원입니다. 2km까지는 기본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전보다 26.7% 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4km를 달리면 대략 5,000원이 나옵니다. 5,000원이면 인상 전 요금은 4,100원, 21.9%가 오른 셈입니다. 여기서 더 달려서 10,000원이 나왔다면 인상 전 8,600원보다 16.3%를 더 내야 하고 2만 원을 내는 지점에선 12.9% 오른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바뀌는 기본 요금과 거리당 요금을 적용하고 서울시에서 만든 요금 비교표를 참고한 건데요. 실제로 거리가 길어질수록 이처럼 인상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거리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단거리와 장거리 요금의 인상률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거리를 달릴 때는 기본 요금의 비중이 높지만 거리가 늘어날수록 기본 요금보다는 거리당 요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행 100m에 70원 정도인 거리당 요금은 이제 76원으로 7.6% 인상됩니다. 기본 요금 인상률 26.7%와 차이가 크죠. 결국 기본 요금 인상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어떤 때는 기본 요금을, 어떤 때는 거리당 요금을 더 인상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본 요금이 인상되면서 단거리 승차 거부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거리에 대해서는 그 승차 거부가 많이 좀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요금을 좀 현실화시켜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승차 거부를 줄이고자 그런 취지가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최근 3년간 단속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인상된 요금만큼 실제로 서비스가 나아져서 시민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이제 공은 택시 업계로 넘어갔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택시업계가 타나나 플러스 등 다른 차량 공유업체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는 오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어제도 60대 개인 택시기사가 카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며 자신의 택시에 불을 붙인 뒤 국회로 돌진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제프리 게릿이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미국 협상단 대표로 나서 중국 측 실무대표단과 통상 현안에 대한 실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이견을 보인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놓고 절충점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포함된 외국인 차별 조항을 철폐하거나 축소할지가 관심입니다. 차관급 회의에 이어 미중 양국은 오는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双方呢将在不久前华盛顿磋商的基础上，就共同关注的问题进一步深入探讨。我们当然希望和世界人民一样，希望能有一个好的结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만나 무역협상談판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로라고 리조트를 가능성 있는 회담 장소로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곧 만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헝가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관계 재정립을 압박했습니다. 동유럽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빼앗기고 있는 영향력을 다시 확대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유럽 순방길에 오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첫 방문국인 헝가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This is about assisting countries throughout Europe at having alternative sources and not being dependent on Russia for their natural gas. So 나아가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을 분열시키도록 헝가리가 놔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해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장비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what's imperative is that we share with them the things we know about the risks that Huawei's presence in their networks presents. Actual risks to their own people. 그러면서 이번 주 동유럽 순방을 통해 동맹 국가들과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in Central Europe this week to talk about how we renew and deepen this special bond between our countries. That begins with strong defense. 최근 급속하게 중국과 러시아로 기울고 있는 동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헝가리에 이어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도 잇따라 방문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배우 안재욱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재욱 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죠.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입니다. 지난 9일 전주에서 공연을 마치고 숙소 옆에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안 씨는 다음 날 아침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소속사 제이블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무리를 일으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결국 안재욱 씨는 뮤지컬 영웅에서 하차하고 제작사 측은 취소를 원하는 관객에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재욱 씨의 경우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씨의 경우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한 게 아니라 한숨 자고 나온 이후에 운전을 했기에 이런 경우는 억울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음주운전이 아니라 숙취 운전이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두 번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데에 실망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에 발생한 일인 만큼 더욱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윤창호법 이후에도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신사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손 씨는 이미 지난해 9월 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석 달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던 것이었고 이는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체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건 상습이고 이것이 일종의 뇌의 특정한 형태의 호르몬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을 먹기 전에는 절대 안 한다고 하지만요. 술을 일정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 감정 자체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 따라서 음주운전에 상습하신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새벽 배우 김병옥 씨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습니다. 김 씨는 선배와 술을 마시고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스스로 주차를 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안재욱 씨처럼 늦은 밤까지 음주를 했다면 최소 24시간이 지난 뒤에 운전대를 잡아야 안전합니다. 또 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술에 취해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안전하게 마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봉창 의사가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하는 거사를 앞두고 결의를 다지며 썼던 선서문이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봉창 의거 관련 기록물인 이봉창 의사 선서문을 비롯해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이봉창 의사 의거 자금 송금 증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된 선서문에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유물은 의거의 전개 과정과 항일 독립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봉창 의사의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유지태와 류준열이 출연하는 영화 돈이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짜릿한 돈 맛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작 발표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류준열은 부자가 되는 부푼 꿈을 안고 여의도 증권사에 입사한 평범한 청년 조일현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유지태는 설계로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지만 베일에 쌓인 인물 번호표를 연기했습니다. 조일현은 번호표를 만나면서 거액을 건 작전에 휘말리게 되고 일생일대의 기회를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배우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의도에 지금 조일현이 왔다 갔다 했던 증권사 골목에 있는 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직장 생활인들의 어떤 그 패턴을 짧게나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이련이에게 좀 잘 묻어나지 않았을까? 돈은 뭐 잘 쓰면 정말 선하지만 정말 잘못 쓰면 너무 악해지니까 네, 사람을 너무 피폐하게 만들고 그런 양면성을 잘 표현했던 캐릭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아우라가 느껴지게끔 해야 된다. 보통 멜로디언 하면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쓰는 어린이용 악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멜로디언으로 클래식부터 영화 음악까지 완성도 높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장난감같이 생긴 멜로디언을 든 청년 2명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오락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나는 슈퍼마리오 음악부터 모차르트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 최근 열풍을 불러일으킨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까지. 쉴 틈 없이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며 사람들을 3옥타브의 매력으로 끌어들입니다.
상표명으로 더 잘 알려진 멜로디언의 원래 이름 멜로디카에서 따온 이들 멜로디카맨의 본업은 트럼펫 연주자와 음악 선생님입니다. 4 years ago, I found a melodica at my grandpa's house under his couch, and I thought it was a really funny toy, so I took it and played with it. 멜로디언만으로 만들어낸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유튜브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해리포터 주제곡을 연주할 때는 호그와트 교복을 입는 등 직접 구한 의상과 소품으로 보는 재미도 더했습니다. 하지만 뭐든 다 연주할 것만 같은 이들에게도 불가능한 분야는 있습니다. People ask us like, "Oh, can you play every genre?" And we're like, "Yes, except rap, because there's not really notes in rap music. It's just words." 멜로디언 하나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이들은 앞으로도 새로운 곡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라고 하면 알바 시급도 못 맞춰주는 장사를 왜 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곤 합니다. 일견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의점처럼 가맹 계약을 맺은 경우는 중도 폐업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희망 폐업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일본처럼 편의점 최저 수익 보장 제도가 도입돼서 폐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 전화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자, 이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라고 있죠. 그곳에서 편의점 소분과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하셔서 편의점 최저 수익 보장제 등이 도입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 최저 수익 보장제라는 것이 일본에 있다고요? 네네. 이 최저 수익 보장제라는 것은 본사로 하여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을 가맹점주한테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가게를 낼 때 본사가 매출 전망을 제시하거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점주가 가맹 계약을 맺고 투자하게 되는데 이 본사가 제출한 매출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본사가 이것을 일정 정도 책임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1억 2천만에 편의점이 5만 개거든요.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에 4만 개입니다. 우리가 많군요.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출점, 과잉 출점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 이유는 편의점 본사는 산꼭대기에다가 편의점만 내도 물건 하나라도 팔면 이득이 되는데 거기에 아주 정말 힘든 거는 점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가맹 본사가 매출 전망을 제시할 때 신중하게 책임을 갖고 매출 전망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률적으로 액수를 얼마 보장해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군요.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예. 이를테면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15년 중에 12년을 해줘요. 액수도 이제 세븐일레븐에 맞춰서 하고. 로선 패밀리마트는 10년 계약하는데 10년 모두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계약을 할 때 최저소득을 보장한다. 그리고 최저소득은 우리 회사는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하고 그 기간을 정하는 거를 계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단지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무분별한 출점을 막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죠. 네. 한국에도 이런 비슷하게 최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GS25, 세븐일레븐, CU 이런 데가 이제 큰 기업이잖아요. 여기는 5년 중에 1년만 보장해 줍니다. 액수도 적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이게 무분별한 출점 때문에 그 편의점 본사는 이득이 2007년부터 17년 10년 동안 3배가 늘었거든요. 근데 가맹점주는 오히려 5억 300만 원에서
실질 매출이 4억 700만 원으로 그러니까 3,300만 원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이 최저소득 보장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출점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한 이후에 예. 이 GS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고요. 네. 나머지 세븐일레븐이나 CU는 그대로 1년만 보장하고 네. 우리나라의 특별한 경우가 미니스탑의 경우에는 5년 계약 기간 중에 5년 모두 보장해주는 그 유일한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 편의점들의 매출 분석한 표를 지금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공정위에서 공개한 내용이고요. 정리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가맹점주 협의회. 예, 거기서 분석을 한 내용이네요. 말씀대로 가맹 본사의 매출은 10년 사이에 3배 정도 늘었고요. 네, 4.8조에서 13.7조. 예, 근데 가맹점주의 매출은 뭐 거의 변동이 없고 말씀대로 실질 매출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맹 본사의 이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가맹점주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야죠. 네. 가맹점주들은 정말 고통에 내몰리고 그리고 가맹 본사만 잘 되면 그 가맹점은 건강한 가맹점이 아니죠. 예. 자, 그리고 이 최저 수익 보장제도 조금 더 여쭤보면요. 이게 그 보장을 하더라도 이익이 많을 때는 환수하는 이런 조건이 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장이 아니라 대출이 되는 셈인데요. 일부 언론에서 일본의 경우가 그렇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해당 본사들한테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하고 근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미니스톱의 경우를 보면 미니스톱은 일본 미니스톱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거기는 최저 수익 보장 총액 한도 이게 연 7천만 원이거든요. 이걸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분을 추후에 환수하지만 1년 단위로요. 지원 총액이 한도에 미달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 연구와 접근이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일본과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또 시장에 너무 무리하게 개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편의점이 그 사정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본은 적용하더라도 우리는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르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 오히려 일본도 80년대 이후에 한국 편의점처럼 과다 출점으로 굉장한 진통을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개별 점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도입한 게 바로 최저 수익 보장제입니다. 이런 상생 방안을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상권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점포의 출점을 제한했고 또 매장 경쟁력 강화 등 이 업계 자율적인 혁신을 시도한 결과 결국은 시장 규모도 커지고 초기 투자 비용도 커지고 전반적인 편의점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지금 일본이 80년대에 겪고 있었던 그것 그대로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다 출점으로 인해서 시장 과포화 정도가 심해져서 개별 점포 생존력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우리도 일본처럼 하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일본은 그 최저 수익 보장을 하면서 상생 방안을 도입했거든요.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그 최저 수익을 보장을 해서 가맹점주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이 이제는 필요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 정말 그 편의점주들이 고사하게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비교한 걸 이제 결과론적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 주로 내세우는 논리가 일본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점주가 초기 투자 비용 투자를 한국 점포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한다. 그리고 한국은 본사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수익까지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8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랑 또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가 과다 출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일본의 편의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 수익 보장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시장 규모도 커지고 네. 초기 투자 비용도 커지고 전반적인 편의점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처럼 그런 위기를 일본은 그렇게 최저수익 보장 등 이 상생 방안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이미 됐다. 예. 그래서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도입해서 그 개별 점포의 생존력을 높이면 뭐 개별 점포들의 초기 투자 비용도 일본처럼 점점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그 너무 안 되고 바로 옆에 다른 점포들을 출점하기 때문에 예. 이 점주 한 사람이 편의점을 인근에 서너 개씩 갖고 있습니다. 예. 시장 방어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러 개 갖게 되고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조밀 밀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같은 점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 수익 보장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본사 차원에서 최저 수익을 보장을 해주려면 점포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장을 만들 때 예. 이 편의점주들이 계약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할 때 예. 그 장소가 얼마나 매출이 될지 상권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예. 신중하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사탕 발림식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해놓고 나면 실제로는 매출이 그렇게 안 나오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매장을 내면 점주들은 장사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예. 본사는 그 매장을 통해서 물건을 조금이라도 팔면 이득금을 가져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매장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 매장을 과잉되게 만들었고 과잉 출점 때문에 점주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예. 이걸 막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을 신중하게 하고 신중하게 한 상권 분석에 대해서 본사가 책임을 지고 예. 상권 분석은 본사가 한 거니까요. 네. 그거를 최소한을 보장해줘야 이런 과잉 출점을 막고 네. 바로 장사 안 되는 데다가 함부로 막 편의점을 개설하는 예.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이 과잉 출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면 그 최저 수익 보장제도 정도로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얼마 전에 편의점 본사들이 모여서 자율협약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안에 보면 담배 판매권, 이건 이제 담배 판매권 가지고 거리 제한, 이게 편의점에서 담배 파는 건 거의 필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팔지 않으면 예. 매출이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팔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담배 판매 거리를 제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편의점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100m로 늘리는 걸 추진 중인데 네. 지방자치단체와 공정위에서 그런 것들을 상생협약에 실제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 담배권 거리 제한 이거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자율협약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 사정이 안 좋아서 폐업을 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못 한다. 이 위약금 네. 부담이 얼마나 되길래 이러는 겁니까? 위약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위약금인데요. 이거는 네. 5년 계약을 하다가 한 대 3년 만에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예. 그럼 2년 계약을 점주가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 그러니까 계속 영업을 하면 본사가 거둘 수 있는 로열티. 네. 이거를 영업위약금으로 내라. 2년 못하면 2년째 로열티를 내게 하는 게 영업위약금이고요. 예. 시설위약금은 인테리어, 집기들의 잔존 가치가 네. 시설위약금인데 영업위약금은 이제는 좀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설위약금 이런 걸 보면 대개 한 2, 3천만 원. 네. 그 큰 점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겠죠. 그래서 폐점할 때는 폐점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이 돈조차 없어서 폐점하는 거거든요. 네. 오죽했으면 편의점을 낸 주인이 편의점을 폐점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에다 이 위약금을 붙이게 되니까 폐점을 하기가 어렵고 폐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게 희망 폐업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일테면 이제 며칠 전에도 기자회견 할 때 점주가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이게 본사가 여기에다가 점포를 내면 매출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보장하겠다. 예. 최소한 월 순수익 200만 원 안팎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믿고 창업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매출이 6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 네. 그 오픈 초기에서부터 계속 적자에 시달려서 이제 가정까지 파괴되게 될 정도다. 예. 본인이 지금 이제 몸이 매우 아파졌는데 아파도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는 알바를 쓸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와 있다. 예.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폐업을 원하면 폐업을 시켜주자는 겁니다. 위약금 물지 않게 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매출 점포가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고 그것이 폐업 점주한테도 좋고 본사도 이게 저매출 점포에서 나오는 그 작은 이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예. 회사 전체로 보면 그것이 그 회사의 어떤 이미지 관리에서도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 희망 폐업은 이제는 본사가 받아줘라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리고 점포가 너무 많거든요. 예, 상생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가맹본부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이미지 관리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결국 뭐 내용을 들어보면은 본사가 손해를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동안 본사는 매출이 3배가 올라갔는데 점주는 그 기간 동안에 실질 매출이 3,3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 희생, 이 과도한 불공정 이것에 대해서 본사들이 이야기해야죠.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2013년에 그 4명의 편의점주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제도를 저희들이 을지로위원회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도 만들고 해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그 다음에 출점 제한을 폐지시켰어요. 그러면서 또 점포가 굉장히 늘어나서 지금이 다시 2013년 그 편의점주들이 자살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때 상황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편의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할 것인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구성원들하고 같이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런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편의점주들도 역시 편의점 본사의 식구들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편의점 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주들이 단체는 구성할 수 있는데 단체들이 그 교섭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아직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법은 제출되어 있는데 국회가 아직 통과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해왔던 다른 정당에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편의점 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 입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흥군하고 전쟁이 붙었을 텐데 어떻게 기흥군이 하나도 안 죽었냐 이런 말. 한국에서 정통성, 소위 정의를 지키는 방해할 권리도 없고 방해해서도 안 되고 방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5.18 때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장서겠습니다. 뒤에 좀 대기하세요. 대기하세요. 진실은 어디서 이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윗선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전현직 판사들이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판사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마무리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 YTN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일반 판사들 상대로도 수사는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거죠? 네,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그 전현직 법관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은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주요 사안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앵커 멘트 때 말씀해 주셨지만 조사받은 전현직 법관들만 100여 명에 이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 사실을 보면 재판에 개입하고 또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판사들은 부하 직원 아닙니까? 네, 부하 직원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윗선으로 불리는 핵심 인물들, 어제 재판에 넘겨진 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이미 구속 기소됐던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이들의 지시랑 감독을 받아서 사법농단을 실행한 판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판사들이 상하관계의 어떤 부하 직원으로 표현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부하 직원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 자, 사례를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위가 높은 법관 순서를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일단 대법관 출신 가운데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이전에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소환돼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받았습니다. 2013년 말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비서실장 그리고 윤병세 외교장관 등 만나서 이제 재판 지연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법원 행정처에서 재판 지연 등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죠. 하지만 차 전 대법관은 회동 넉 달 뒤인 2014년 3월에 퇴임합니다. 이후엔 실무를 주도한 건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차장이고요. 상대적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은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징계를 받은 판사들 가운데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있습니다. 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규진, 이민걸 부장판사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규진 부장판사는 들어봤습니다. 네, 이규진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지위 확인 관련 행정소송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심의관들한테 지시를 하고요. 네. 양 전 대법원장 지시를 받아서 헌법재판소에 주요 기밀을 빼내 보고한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또 이규진 수첩에서 아마 이규진 부장판사 이름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양 전 대법원장 지시사항을 한자 큰 대자로 표기한 업무 수첩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빗대서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서 사법농단의 김영환 비망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핵심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민걸 부장판사 말씀드릴게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종원 전 차장의 보고된 여러 문제 있는 보고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민걸 부장판사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에 이제 연루되어 있는 네, 이제 이민걸 부장판사가 연루되어 있는 의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몇 가지 더 보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뭐 100여 명이 언급됐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시간만 있으면 다 하고 싶습니다만 몇 개만 추려보죠. 저한테 제한돼 있으니까요, 시간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맡으면서 재판 개입 지시를 받아서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들이 있습니다. 임성근, 신광열 부장판사고요. 이분들도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입니다. 또 아실만한 법관이 최근에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성근, 신광열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재판 개입 지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네. 그럼 앞서 그 이민걸 부장판사랑도 비슷한 혐의인 건가요? 일단은 사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비슷하네요. 그런 면에서는 성창호 부장판사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일을 한 건가요? 네, 뭐 다른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제 똑같은데요. 사법농단이라는 게 재판 개입 의혹이 아닙니까? 의혹이 이제 주된 건데 이제 사법부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행위를 재판부에 전달한다거나 어떻게 옮겼냐에 따라서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소장에 이제 언급이 돼 있는 판사들입니다. 그럼 영장을 청구할 대상은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은 이번 달 안에 법관들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데 구속 수사라는 게 최장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한 다음에 이제 재판에 넘기는 건데 달력을 좀 펼쳐놓고 따져보자면 이제 이번 달이 2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좀 기술적으로 볼 때 작아 보이고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좀 검찰이 수사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임성근, 신광열 부장판사 앞서 설명드렸던 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좀 밀도 있게 수사를 할 거란 관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소 여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의혹이 있고 범죄 혐의가 또 증거로 뒷받침된다면은 재판에 넘긴 건 당연한 절차겠죠. 구속은 시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나 기소를 할 대상은 지금 선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그 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달 안이 될 거고요.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저도 궁금한데요. 검찰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끝났을 걸로 보입니다. 좀처럼 확인을 잘 해주지 않더라고요. 사법농단 사건 주요 혐의가 직권남용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배 법관들에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실무를 맡았던 법관들의 경우에는 좀 범죄 실행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피해자격이기도 합니다. 법리적으로는요.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간부급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옮겼다라고 볼 수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에서 이제 기소 대상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임종원 공소장에 언급된 전현직 대법관이 10명,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4명인데요.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승태 공소장에 언급된 판사들은 뭐 다 겹치나요? 상당 부분 혐의가 그 4사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겹칩니다. 이게 이제 어느 혐의에 따라서는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대법관이 겹치는 것이 있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혐의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판사라고 판사 정도 되면은 아까도 제가 이제 상하 이런 뭐 부하 직원 이런 표현이 어색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면은 거부해야 될 그런 책무가 일반인들보다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아직도 뭐 상당수 재판부는 그렇게 뭐 부당한 외압이 있다거나 어떤 지시나 요구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증거에 따라서 재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파문이 일었는데 이들 기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검찰도 꾸준히 계속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연루된 정치인이 모두 6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유동수 현역 의원이고요.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은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기자들이 어제 공개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1문 1답 시간에 관련 질문을 좀 해봤어요. 검찰은 일단 대부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답했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은 서영교 의원은 서면 조사를 했고 노철래 전 의원만 어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뭐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상황이라서 섣불리 기소할지 말지를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은 서면 조사라도 받았고 노철래 전 의원은 아예 안 받았고 나머지는 소환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비공개로 소환해가지고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지금 본 이 의원들은 이름과 혐의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소를 안 할 경우에 정치적인 부담이 뭐 적지 않을 텐데. 뭐 혐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 사실에 이제 그 언급돼 있는 내용이고 사실. 혐의가 나왔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호하게 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부당한 행위를 했고 또 도덕적으로 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해도 이게 명백하게 불법인지를 따지고 또 증거로 이제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확인이 돼야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라서요. 섣불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기소를 못하게 된다면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정치적 부담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처벌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데 검찰이 부담을 안 느낀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법리적인 부분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재판 청탁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 재판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판사들에게 압력을 넣도록 한 것인지를 놓고도 이제 국회의원이 재판 업무에 관여하는 게 국회의원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것이냐를 보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좀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뭐 정상적인 검찰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잘못한 게 있고 증거가 있고 또 이 범죄 혐의가 성립을 한다면은 재판에 넘기는 게 맞겠죠. 그럼 기소를 할 텐데 법리적으로 좀 따져볼 부분이 많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 양승태 재판부 배당이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배당이 됐더군요. 오늘 오전에 배당이 됐습니다. 법원도 이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중요 사건이다. 사실 뭐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해서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들의 연고 관계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들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일부 재판부를 제외한 다음에 무작위로 배당을 했다는 건데요. 지난해 신설된 형사 합의 35부가 맡게 됐습니다.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6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기이기 때문에 기수로는 24년 후배 법관이 되겠고요. 박남천 부장판사입니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해가지고 23년째 재판 업무만 맡아왔는데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에 근무한 경력은 없습니다. 소위 법관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그런 길인데요.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나 사법부 수뇌부들과도 인연이 비교적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재판 절차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건 쟁점이랑 증거 그리고 재판 일정 등을 정하는 공판 준비 기일이 다음 달쯤에 이제 열릴 것 같고요. 이 일정을 거치면 정식 재판은 이르면 오는 4월쯤에 시작할 전망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형사 합의 35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제 재판하게 되는데 그 법정에 다른 피의자들도 같이 서게 되나요? 일단은 공소장에는 네. 이번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함께 기소가 돼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종원 그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경우도 이제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법정에 서게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을 기존의 재판과 이 사건을 합쳐서 병합해서 심리를 할지 아닐지 이제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되고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판 준비 기일이 다음 달로 예상되고 정식 재판은 4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생에 대한 명예 졸업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명예 졸업식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2학년생 가운데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250명을 대상으로 열렸고 유가족들이 참석해 대신 명예 졸업 증서를 받았습니다. 졸업식 도중 희생 학생들의 이름이 일일이 호명되자 유가족들이 흐느껴서 분위기가 숙연해졌고 일부 유가족은 인사말을 하는 내빈에게 소리치는 등 당국의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단원고 측은 2명의 미수습 학생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번에 명예 졸업식을 치러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중 노조는 이미 노동자 3만 5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휴직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면 구조조정 확대로 고용 불안이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인수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인수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조산업조직의 연합체인 양대노총제조연대는 북측의 남북제조업 노동자 상봉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노동자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북측 제조산업 노동자 대표에게 남북 제조산업 노동자 상봉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상봉 행사가 이뤄지면 남측 제조산업 노동자 200여 명이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를 겨냥해온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관련 폭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변호인을 대동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들어오자 지지자들이 연호합니다. 청와대를 고발한 사건에는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나섰지만 피의자 신분 출석은 처음입니다.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공수가 바뀐 자리에서 김 전 수사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제가 국민 여러분께 알렸던 그런 부분은 그 행위로 인하여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찾아와 함께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특별감찰반에서 만든 첩보 보고 문건 등을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이 특감 반장과 반부패 비서관의 지시로 만들었다는 문건에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의 동향 정보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20일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통화와 이메일 기록을 확보한 검찰은 이를 토대로 첩보 문건을 만든 경위와 누설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볼 정도로 수사가 진척된 상황이라며 누설된 문건이 처벌할 만한 내용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속도를 내서 다음 달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모레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권 가운데 범죄 수사권을 제외한 생활안전, 교통 같은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지방에 나누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를 올해부터 서울과 제주, 세종시 등에서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적폐청산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은영 권익위원장으로부터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 결과와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가 청렴도가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다며 OECD 평균인 68점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부패 정책협의회 기능 강화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과 제도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창당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은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중도 통합의 길이라고 밝혔는데요. 당 정체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손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보를 배제하지도 보수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다양성의 시대에 진보와 보수를 함께 아우를 것입니다. 이를 함께 아우르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길입니다. 그것이 중도개혁의 정치이며 중도 통합의 길인 것입니다. 중도는 중간 노선이 아닙니다. 그때 그곳에 맞는 정치, 즉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옳은 길을 택하는 정치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 김지은 씨 측 변호인단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주된 이유로 성인지 감수성을 꼽았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의 2심 유죄 판결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가 당시 처했던 상황과 맥락을 살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안 전 지사 진술의 신빙성까지 들여다보는 등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잘 고려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이번 항소심과 같은 심리와 판단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우리 기업 주재원이 현지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터키 경찰 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저녁 터키 이스탄불에서 우리 기업 터키 법인 주재원인 우리 국민 1명이 퇴근 중에 불상의 현지인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은 사건 접수 즉시 담당 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우리 국민이 진료 중인 병원에 방문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한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5월 말까지는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돼 1차 대상은 40만 대입니다.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 대 전체로 확대됩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이나 휴원, 수업 단축 등이 권고되고 학부모도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오는 민간 건설 공사장도 작업 시간이 단축 조정되고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 백담사에서 대청봉 구간 등 112개 탐방로 471km는 입산이 전면 통제되고 지리산 요룡대에서 화계제 구간 등 28개 탐방로 161km는 부분 통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혁신의 계기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에서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주거나 임시 허가를 내주어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날씨 알아봅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건가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5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는데요. 평소 초미세먼지 농도가 10에서 15 마이크로그램이니까 평소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그 밖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퇴근길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제주도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릴 뿐 내륙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남 곳곳에는 건조 경보까지 내려졌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부산 1도, 울릉도 0도, 금강산은 영하 4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부산 10도, 금강산 2도, 평양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더 뉴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